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2025년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고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이후 미 국방부는 브리핑을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펜타곤에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주한미군 철수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충분히 독자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국방부가 갑자기 브리핑을 취소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망설이게 만들었을까요? 백악관 안보보좌관 리처드 헤인즈가 긴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세요. 정말 우리가 떠나도 괜찮은지 말이에요. 명령을 받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펜타곤 자료와 통계로만 판단해온 건 아닐까요? 3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미 국방부가 브리핑을 취소한 진짜 이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한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펜타곤에서 전략 분석 업무를 맡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1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발표한 거죠. 백악관 안보보좌관 리처드 헤인즈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방어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헤인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정말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국방부 고위 간부 스티븐 크로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중국 견제는 일본과 괌기지로도 충분하죠. 전 CIA 한국 담당관 루카스 장도 동조했습니다. 한국군은 우리 장비와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독자적 운용은 불가능합니다. 펜타곤 분석관 클레어 도슨만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철수 후 한국이 다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해야 해요. 결국 헤인즈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세요. 3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명령을 받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수화물을 찾는데 고작 4분이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니 여권에 도장 찍는 시간조차 아까운 듯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하더군요. 영상회의도 끊김없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밤이 되자 서울 시내 LED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세련됨이었습니다. 택시 기사 장태수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한국 처음이신가 봐요. 네, 업무차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요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장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펜타곤 자료와 통계로만 판단해온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1시였는데도 도심이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 중이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역량을 파악하고 주한미군 없이도 독자 방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이미 공항에서부터 느낀 것들이 제 선입견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과연 3주 후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확신이 얼마나 정확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로 향했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평소 미군 교리에 익숙한 저로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표준적인 나토 방식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최연수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 오늘은 특별한 시나리오로 준비했습니다. 실제 한반도 지형과 기후를 최대한 반영한 상황이에요.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북쪽 산악 지형이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더군요. 미군 기준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적군이 북쪽에서 남진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산악 지형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미군 교리대로 해보시죠. 저는 자신있게 표준 방어 전술을 적용했습니다. 고지점 확보, 화력 집중, 보급선 유지. 펜타곤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방식이었죠. 첫 30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기상 조건이 악화됐다는 설정이 나왔습니다. 안개가 끼고 시야가 제로에 가까워졌죠. 제가 배치한 부대들이 하나둘씩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대령이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군 매뉴얼에는 이런 극단적 기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말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적군이 계속 진격하고 있어요. 최 대령이 냉정하게 알렸습니다. 결국 제 부대는 포위됐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죠.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제 한국군의 차례였습니다. 최 대령이 직접 지휘를 맡았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안개였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우리는 이 산을 60년간 지켜왔습니다. 최 대령이 말했어요. 모든 계곡과 능선을 외우고 있죠. 안개는 적에게만 불리합니다. 한국군은 안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적군이 시야를 잃은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산길을 훤히 아는 장점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통망까지 전술에 포함시킨 거였어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강북으로 병력 이동 중입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죠. 민간 교통망도 우리 전술의 일부입니다. 적군은 예상하지 못하죠.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심지어 날씨 예보까지 활용했습니다. 3시간 후 안개가 거친다는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그 시점에 맞춰 총공격을 준비한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제가 적용한 표준 교리는 한국군 앞에서 무력했어요. 지형, 기후,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술 앞에서는 매뉴얼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최 대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군 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싸워야 하니까요.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지도 위의 숫자와 도표로만 판단해왔을 뿐입니다. 용산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미군이 떠나면 한국이 무너질까요? 오늘 본 것만으로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방식을 완성해놓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강원도 산악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훈련에 동참하기로 했거든요. 최현수 대령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권했기 때문이죠. 새벽 5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40kg 군장을 메고 30km 행군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펜타곤에서 책상 업무만 하던 제게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박성훈 상사가 안전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코스는 까다롭습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위험하면 즉시 신호 보내고요. 함께 훈련받는 병사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재민, 장도현, 윤서구.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형 괜찮으시겠어요? 이 코스 만만하지 않은데. 이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군에서도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가파른 경사에 미끄러운 바위,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변화까지. 모든 게 변수였습니다. 첫 5km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어요. 하지만 중턱에 이르자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길이 미끄러워져서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비탈길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나무에 걸려 멈췄지만 발목을 심하게 삐었죠. 아!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이재민이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발목을 삔 것 같아요. 제가 신음했죠. 이재민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군장에서 응급키트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발목을 감쌌어요. 장도현과 윤석우도 뛰어와서 제 군장을 나눠들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천천히 가요. 장도현이 말했어요. 박성훈 상사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헬기 호출해야겠나요? 아니에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일어서려 했죠. 그런데 박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무리하다가 더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쟤는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병사들이 번갈아가며 제 옆에 남아있어 줬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였죠.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윤석우가 말했어요. 미국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땅, 다양한 문화, 자유로운 분위기 같은 것들 말이죠.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오셨어요? 이재민이 물었습니다. 일 때문이에요. 한국군의 역량을 파악하러 왔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어떠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요? 장도현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해보니 놀라운 일들 뿐이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 순간 다친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봤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헬기로 하산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한국군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개인의 영웅주의보다는 집단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넷째 날,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철수론을 검토하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과연 미군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나단 브릭스 상사였습니다. 주한미군 15년차 베테랑이었죠. 그에게는 한국인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나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고민될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제가 물었죠. 여기 교육 시스템이 미국보다 낫습니다. 조나단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제 큰아들이 한국 학교 다니는데 수학이나 과학 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게다가 안전하고요. 그의 아내 김미영 씨도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걱정 때문에 학교 보내기가 무서웠어요.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두 번째로 만난 안토니오 베가 중사는 10년 차였습니다. 그 역시 한국에서의 삶을 찬양했어요. 의료 서비스가 정말 좋습니다. 안토니오가 말했어요. 작년에 아내가 수술 받을 때 미국 같았으면 수십만 달러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보험으로 거의 해결됐어요. 언어 문제는 없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들 도와주려고 해요. 안토니오가 웃으며 대답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조나단의 딸 소피아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미국 아빠와 한국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국으로 이사 가면 어떡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거예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나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최대한 여기 있을 수 있게 노력할게. 기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군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편리함이었어요. 새벽에 뭔가 필요하면 편의점에 가면 돼요.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정말 좋아요. 어디든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다른 병사가 덧붙였죠. 한국 치킨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병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모두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오후에는 군인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아이 혼자 학원 보내도 걱정 없어요.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병원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짧고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해요. 다른 부인이 덧붙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정말 잘해줘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세 번째 부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나단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미국과 한국 중에 어디가 살기 좋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죠. 조나단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낫습니다. 아이들 교육, 안전, 의료, 편의성 모든 면에서 그래요.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고민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군들조차 한국에서의 삶을 더 선호한다면 철수론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저희들에게 한국은 이미 꿈의 땅, 코리안 드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한국의 행정 효율성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공서 일 하나 처리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한국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강남구청에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놀랐어요. 안내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더군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요. 제가 답했죠. 3층 민원실로 가세요. 대기번호표 뽑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3층에 올라가니 깨끗하고 현대적인 민원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기번호를 뽑고 앉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미국 같았으면 긴 줄이 있을 텐데 말이죠. 5분 후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고로 가니 김민지 주무관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줬어요.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나요? 김 주무관이 물었습니다.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자 빠르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여권, 체류 자격 증명서, 사진까지 모든 걸 체크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김 주무관이 말했습니다. 컴퓨터로 뭔가를 입력하고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오고 사진을 붙이는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15분 걸렸네요. 김 주무관이 외국인 등록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벌써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죠. 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빨라요. 미국에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김 주무관이 반대로 궁금해했어요.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 걸려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김 주무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여기서는 당일 발급이 기본이에요. 구청을 나오면서 감탄했습니다. 15분 만에 모든 게 끝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온 창업가 벤자민 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속도가 정말 빨라요. 벤자민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6개월 걸릴 일을 여기서는 2주 만에 해결해요. 회사 설립부터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까지 모든 게 빠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할 때요. 미국에서는 서류만 몇 달 걸리는데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돼요. 결과도 빨리 나오고요. 벤자민이 설명했어요. 그의 사무실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강남역 근처 코워킹 스페이스였는데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초고속 인터넷은 기본이고 회의실부터 휴게 공간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임대료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죠.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런데 시설은 오히려 더 좋아요. 벤자민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교통도 편하고 직원들 출퇴근이 쉬워서 좋아해요. 벤자민의 직원 중에는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에서의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어요. 의료보험 혜택이 정말 좋아요. 미국인 개발자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야근할 때 택시비 지원도 있고 편의점에서 뭐든 살 수 있어서 편해요. 한국인 디자이너 박민수 씨가 덧붙였죠. 저녁에는 벤자민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 맛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벤자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없어요. 여기서 사업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정부 지원도 많고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일처리 속도가 빨라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도 한국을 좋아해요. 아이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들도 많고 안전하고요. 벤자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계속 한국에 있을 계획인가요? 네, 회사가 성장하면 본사를 한국으로 옮길 생각도 있어요. 아시아 진출 거점으로는 최적이거든요. 벤자민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5분 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행정 효율성, 창업가들이 극찬하는 사업 환경, 미국보다 나은 인프라와 서비스들. 이런 나라가 과연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벤자민 같은 창업가들에게는 한국이 꿈의 땅이 되어 있었어요. 펜타곤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통계와 수치로만 가득한 보고서들이었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 숫자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효율성에 있는 것 같았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 외국인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포용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섯째 날, 한국의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떤 수준일지 궁금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전 국민 대상 훈련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 2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방위 훈련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저는 시청 앞 광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사라졌어요. 운전자들이 재빠르게 차를 세우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마치 연습된 듯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훈련인가요? 제가 옆에 있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네, 매월 하는 거예요. 익숙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시민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지하철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고 역무원들은 안내방송을 계속했어요. 패닉 상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 경보가 울린 거죠. 훈련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한순간 긴장감이 확 올라왔어요.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더욱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실제 상황인가요? 제가 시청 관계자에게 물었죠. 확인 중입니다. 일단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10분 후 오경보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그 10분 동안 본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모두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훈련 사이에 차이가 없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국정원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시 대응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500만 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유사시 48시간 내에 전 국민 대피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48시간이면 가능한가요? 제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십 번의 모의 훈련으로 검증했습니다. 지하 대피소만 해도 전 국민을 수용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화면에 나온 자료들이 압권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유사시 대피소 역할을 한다는 것, 전국 곳곳에 비축된 비상물자들, 48시간 내 전국민 대피 시나리오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담당자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이 정도 규모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은 없습니다. 브리핑 후 실제 지하 대피소를 견학했습니다. 을지로 지하상가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잘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에 3만 명이 일주일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비상식량, 의료용품, 통신 장비까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있었어요. 정말 일주일간 버틸 수 있나요? 제가 물었죠. 충분합니다. 전국에 이런 시설이 수천 개 있어요. 안내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녁에는 예비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들의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매년 훈련받습니다. 예비군 대대장이 말했어요. 유사시 6시간 내에 부대 집결이 가능해요. 정말 6시간이면 가능한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소집 문자가 오면 바로 모이거든요. 직장에서도 예비군 훈련은 무조건 보내줘요. 다른 간부가 덧붙였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니까요. 예비군 중대장의 진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 의무감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 국민이 하나의 거대한 군대 같았습니다. 3분 만에 도로를 비우는 시민들, 500만 예비군, 48시간 전 국민 대피 시스템. 이런 나라를 과연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미군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들을 지킬 수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군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째 날 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외교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한지수 연구원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무기 자급률은 70%입니다. 10년 전 30%에서 급속히 향상됐죠. 어떤 분야에서 자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공 미사일 방어체계 등 주요 무기는 모두 국산화했어요. 핵심 부품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의 자신 있는 설명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자료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 10위권에 들어있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R&D 투자예요. 국방비의 15%를 연구개발에 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일부 첨단 부품은 영향받겠지만 기본 방어 능력에는 문제 없어요. 대체제 개발을 완료했거든요.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대 이경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기본 원칙은 균형 외교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과는 안보동맹, 중국과는 경제협력, 유럽과는 기술협력을 해요. 한쪽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명쾌한 설명이었어요. 그의 연구실 벽 세계 지도에는 한국 중심으로 여러 나라와의 관계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7번째, 중국의 3번째 교역 상대국이에요. 이런 위치는 세계에서 유일하죠. 그런 위치가 위험하지 않나요? 오히려 강점이에요. 양쪽 모두 우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완전히 적대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녁 식사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정말 문제 없을까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한지수 연구원이 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공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독립적인 방위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이경민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미군 의존도를 줄이면 외교적 자율성이 커져요. 중국과의 관계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떤 관계가 이상적일까요? 평등한 동반자 관계요.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의존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70% 무기 자금률,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 균형 외교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중견국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3주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해설사 오준석 씨가 설명했어요. 6.25 전쟁 때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막학교, 동굴학교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6.25 참전 용사 정우철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고마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의미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한국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꿈만 같아요. 그때 죽어간 전우들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후 펜타곤 화상회의에서 헤인즈 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파트너입니다. 철수는 전략적 손실이 될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3주간 경험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놀라운 행정 효율성, 세계 최고 IT 인프라, 미군들조차 선호하는 생활환경, 균형 잡힌 외교 전략까지. 한국은 이미 우리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평등한 파트너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 후 펜타곤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파트너, 철수는 전략적 손실이라는 결론이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로는 폐기됐습니다. 저에게는 새 임무가 주어졌어요.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 복귀해서 평등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5년 후 군에서 은퇴하고 한국방산기업 자문역을 맡았어요. 지금은 서울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며 자라고 있어요. 왜 한국에 남았나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이 저를 선택했거든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했지만 3주간의 경험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이 제 고향이 됐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다친 날 도와준 이재민 병사, 친절했던 김민지 주무관, 진심으로 조언해준 최현수 대령.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미국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유행해요. 저도 그 꿈을 이룬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작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섬세하고 현대적이지만 전통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와 함께한다는 건 미국에게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저를 선택해줬듯이 저도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게 바로 21세기형 동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0% 증액 요구를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공식 검토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CNN, BBC, 로이터. 모든 글로벌 미디어가 일제히 긴급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방부가 예정된 후속 브리핑을 전격 취소한 겁니다. 이유? 추가 검토 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펜타곤 지하 3층, 출입조차 극도로 제한된 극비 분석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마이클 한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미군 전략 분석관으로 살아왔어요. 펜타곤에서 15년간 근무하며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담당해왔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해야 한다. 제 논리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경제대국이 됐고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도 압도적이며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막이 필요 없는 나라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단 3주가 제 30년 인생과 모든 전문가적 확신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 3월 16일 오전 9시 정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헤인즈가 두툼한 파일을 회의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미 끝났어.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유효기간이 완전히 만료됐다고 봐야 해. 헤인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국방부 고위 간부 스티븐 크로웰 중장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습니다. 동감입니다. 한국군이 우리 없이 실제 유사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제로에 가깝죠. 방어선 자체가 미국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전직 CIA 한국 담당관이었던 피터장이 브리핑 자료를 넘기며 비웃듯 말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군 장비 구성의 무려 90%가 미국산입니다. 우리가 공급망 하나만 딱 끊어버리면 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완전한 종속 관계죠. 회의실 곳곳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펜타곤 분석관 리사 맥케이가 가장 신랄한 한마디를 던졌어요. 솔직히 우리가 철수한다고 발표만 해도 한국은 3개월 안에 무릎 꿇고 울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걸복걸할 겁니다. 그냥 기다려보시죠. 그 순간 헤인즈가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라.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버틸 수 있는지 말이야.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3주 안에 상세한 현장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특히 한국군의 독자 운용 능력과 민간 차원의 대미 의존도를 정확히 파악해와. 모든 사람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따위는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무의식 중에 내뱉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지. 동맹국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를 말이에요. 3월 17일 오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도착.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아마 낡은 시설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관료주의를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가방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정확히 3분 47초. 미국 어떤 공항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속도였어요. 보통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는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벌써? 더 놀라운 건 출입국 심사였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여권 스캔부터 얼굴 인식, 지문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10초도 안 걸려서 끝났습니다. 심지어 여권에 도장도 안 찍더라고요. 출입국 심사관이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군사 관련 업무차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편안한 여행 되시고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연스럽고 친근한 반응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라면 군사 업무라고 하면 최소 3-4개의 추가 질문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웃으며 보내주더라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택시가 바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군 관계자시죠? 어떻게 아시죠?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표정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처음 한국 온 미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표정을 짓거든요. 어떤 표정이요? 놀란 표정이요. 한국이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발달했다고 놀라는 표정.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이 LED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이나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는 차원이 다른 미래적인 세련됨이었어요. 우와! 이게 서울이야? 기사가 제 반응을 보며 또 웃었어요. 서울이 생각보다 괜찮죠? 아마 미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한국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인터넷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1기가를 넘더라고요. 미국에서 5분 걸리던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가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룸서비스를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20분 만에 따뜻한 한식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전쟁 위기에 있다는 나라 맞나? 왜 이렇게 평화롭고 정상적이지? 그날 밤 워싱턴으로 보낸 첫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상보다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해 있음. 하지만 이는 표면적 현상으로 판단되며 군사적 역량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료됨.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정보가 얼마나 구식이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제 모든 확신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3월 18일 오전 8시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한국군과의 합동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표준적인 나토 방식을 어설프게 따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연수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분석관님, 오늘은 특별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한반도 지형과 기후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실전형 상황이에요.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북쪽 산악지대가 3차원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더군요. 지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와 똑같이 재현되어 있었어요. 와, 이런 시설이 있었나?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령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가상의 적군이 북쪽 DMZ를 돌파해서 남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악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해요. 먼저 미군 표준 교리로 작전을 짜보시죠.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30년 경력의 미군 전략 분석관이니까요. 표준 방어 전술을 적용했습니다. 고지점 확보, 집중 화력 배치, 보급선 확보. 펜타곤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검증된 매뉴얼이었죠.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지. 첫 30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제 부대들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고 화력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역시 미군 교리는 완벽해.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기상 조건 변화. 짙은 안개 발생으로 가시거리 50m 미만. 순식간에 홀로그램 화면이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배치한 부대들 간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최대령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군 매뉴얼에는 이런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비책이 없었거든요. 1단. 안개가 거칠 때까지 현재 위치를 유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적군이 안개를 이용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적군 마커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제 부대는 고립된 채로 하나둘씩 포위되기 시작했습니다. 15분 만에 완전 패배였죠. 게임 오버. 아군 전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번에는 한국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대령이 직접 지휘를 맡았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안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이 산을 60년간 지켜왔습니다. 최대령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모든 계곡과 능선, 심지어 바위 하나하나까지 외우고 있죠. 안개는 우리에게는 친구지만 적에게는 적입니다. 한국군은 안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적군이 시야를 잃은 틈을 타서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산길을 훤히 아는 장점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간 인프라까지 전술에 포함시킨 거였어요.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통해 강북 지역으로 예비 병력 이동 중입니다. 뭐라고요? 지하철을요? 민간 교통망도 우리 군사 전술의 일부입니다. 적군은 절대 예상하지 못하죠. 심지어 날씨 예보까지 작전에 활용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3시간 후 안개가 완전히 걷힙니다. 그 시점에 맞춰 총공격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계산해서 넣고 있었어요.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제가 30년간 신봉해온 미군 표준 교리는 한국군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어요. 지형, 기후, 민간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전술 앞에서는 매뉴얼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최대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군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저 지도 위의 숫자와 통계로만 판단해왔을 뿐입니다. 용산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미군이 떠나면 한국이 무너질까? 오늘 본 걸로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3월 19일 새벽 5시 강원도 산악훈련장. 한국군의 실제 훈련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최연수 대령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권했거든요. 영하 12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40kg 완전 군장을 메고 30km 행군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만만하게 봤어요. 저도 젊은 시절 미군 레인저 과정을 수료했거든요. 한국 징집병들 앞에서 창피당할 순 없지. 박성훈 상사가 안전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코스는 상당히 험합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 위험하면 즉시 신호 보내세요. 함께 훈련받는 병사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재민 21세, 장도현 20세, 윤석우 19세. 모두 어린 친구들이었죠. 형, 괜찮으시겠어요? 이 코스 만만하지 않은데. 이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미군 레인저 출신이야.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가파른 경사에 미끄러운 바위, 예측할 수 없는 기상 변화까지. 모든 게 변수였습니다. 첫 5km까지는 어떻게 버텼어요. 하지만 중턱에 이르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레인저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있어서 억지로 버텼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산길이 순식간에 미끄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비탈길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 멈췄지만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삐었습니다. 아! 비명이 절로 나왔어요. 그 순간 이재민이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을 삔 것 같아. 이재민은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군장에서 응급키트를 꺼내더니 놀랍도록 능숙하게 제 발목을 감쌌습니다. 마치 전문 의료진 같았어요. 장도현과 윤석우도 뛰어와서 제 40kg 군장을 나눠들었습니다. 형,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천천히 같이 가요. 박성훈 상사도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헬기 호출해야겠나요? 아니에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일어서려 했죠. 그런데 박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무리하다가 더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안전이 절대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건 병사들이 번갈아가며 제 옆에 남아있겠다고 한 거였어요. 형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윤석우가 말했어요. 미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땅, 다양한 문화, 자유로운 분위기.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오셨어요? 이재민이 물었습니다. 일 때문이야. 한국군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왔어. 어떠세요? 우리 잘하고 있나요? 장도현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해보니 놀라운 일들 뿐이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 순간 다친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봤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오후 헬기로 하산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12시간 행군을 완주한 한국군 병사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군 레인저 출신인 저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죠. 미군은 산을 장애물로 봐요. 저희는 산을 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군 중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들에게 이 땅의 모든 지형은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반면 미군에게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간 믿어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 강해진 나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20일 주한미군 기지 내 면담실. 철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집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과연 미군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로 만난 건 6개월 차 신병 존슨이었어요. 솔직히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빨라서 정신없어요. 뭐가 빠르다는 거죠? 모든 게요. 배달 음식도 20분 안에 와요. 지하철도 2분마다 와요. 사람들은 항상 뛰어다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로봇처럼 빨라요. 미국이 천국같이 느긋해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1년 이상 복무한 병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2년차 병장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전 좀 애매해요. 미국보다 편한 건 많은데 고향이 그리워요. 하지만 여기 치킨은 정말 예술이에요. 미국 가면 한국 치킨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슬퍼져요. 그런데 5년 이상 장기 복무자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10년차 중사 로드리게스를 만났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이 키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예요. 어떤 점에서요? 안전, 교육, 의료. 모든 면에서요. 제 딸이 한국 학교 다니는데 미국에서는 총격 사고 걱정 때문에 학교 보내기가 무서웠어요.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그럼 전역 후에도 여기 남을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제 딸이 한국어 완전히 유창해요. 미국 가면 오히려 적응 못할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5년 차 상사 마이클 브라운의 말이었어요. 저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미국보다 살기 훨씬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브라운 상사가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어요. 치안은 비교 불가죠. 제 아내가 새벽 2시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해요. 교육은? 한국 아이들 수학 실력 보면 깜짝 놀라요. 의료는 어떻고요? 응급실 가도 몇 시간 안 기다려요. 교통은? 지하철이 정시에 와요. 인터넷은? 기가 단위로 터져요. 그럼 한 가지도 미국이 나은 게 없나요? 햄버거 크기? 그것만 미국이 커요. 브라운 상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코리안 드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완전히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브라운 상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우리 미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뜻이죠. 아메리칸 드림의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저는 무겁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철수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미군들이 한국 아주머니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서툰 발음이지만 소통이 완벽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젊은 병사에게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온 지 4개월 됐는데 안 배우면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해서요. 마트 가면 할머니들이 영어 못해도 몸짓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하시거든요. 오후에는 가족 동반 장교들을 만났어요. 대위 제임스 스미스는 아내와 2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학교 다녀요. 미국 학교보다 훨씬 좋아해요. 왜요? 친구들이 정말 많대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한대요. 그의 아내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병원비가 거의 안 나와요. 미국에서는 감기 걸려도 400-500달러 나왔는데 여기서는 10달러면 돼요. 응급실 가도 30분 안에 다 끝나고요.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임스와 사라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말했어요.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저녁에 혼자 기지 주변을 산책하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군 병사들이 한국 동네 아이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함께 웃고 소리 지르며 즐기고 있었어요. 나이스 샤트. 잘했어. 생크유. 형 진짜 잘해요. 저런 모습을 워싱턴에서 본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명확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병사들의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돈다. 이건 단순한 복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수로는 워싱턴 정치인들의 책상 위 논리였고 실제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조차 한국을 떠나기 싫어한다면 과연 철수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3월 21일 서울 시내 행정 업무 체험. 미군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구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공서 일 하나 처리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한국은 과연 어떨까요?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찾았어요. 입구에서부터 놀랐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안내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이요. 아, 네. 3층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서 번호표 뽑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3층에 올라가니 마치 은행 VIP 라운지 같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민원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기번호를 뽑고 앉았는데 예상과 달리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미국 같았으면 긴 줄이 있을 텐데 말이죠. 5분 후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로 가니 김민지라는 이름표를 단 20대 후반 여성 공무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나요?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자 놀랍도록 빠르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여권, 체류 자격 증명서, 사진. 모든 걸 체크하면서도 계속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컴퓨터로 뭔가를 입력하고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오고 사진을 붙이는 과정이 마치 공장 라인처럼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다 됐습니다. 총 12분 걸렸네요. 김민지 주무관이 새 외국인 등록증을 건네며 뿌듯하게 말했어요. 벌써요? 정말 끝인가요? 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엄청 빨라요. 미국에서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김 주무관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 걸려요. 정말요? 김 주무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그럼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여기서는 당일 발급이 기본이거든요. 구청을 나오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12분 만에 모든 게 끝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인물을 만났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창업가 벤자민 리였습니다. 그는 2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벤자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속도가 정말 미친 듯이 빨라요. 그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미국에서 6개월 걸릴 일을 여기서는 진짜 2주 만에 해결해요. 회사 설립부터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까지 모든 게 광속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빠른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할 때 미국에서는 서류 준비만 3개월, 심사에 6개월 걸려요.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하루 만에 신청 끝나고 결과도 2주 안에 나와요. 게다가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부족한 서류 알려주고 도와줘요. 벤자민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강남역 근처 코워킹 스페이스였는데 시설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기본이고 회의실부터 휴게 공간, 심지어 수면실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임대료는 어떤가요? 실리콘밸리보다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시설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교통이 진짜 편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벤자민의 직원들을 만나봤는데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어요. 모두들 한국에서의 업무 환경에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미국인 개발자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심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충치 치료도 거의 공짜고요. 야근할 때 택시비 지원도 있고 24시간 편의점에서 뭐든 살 수 있어서 엄청 편해요. 한국인 디자이너 박민수 씨가 덧붙였죠. 저녁에는 벤자민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정말 없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벤자민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사업하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정부 지원도 미국보다 훨씬 많고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일처리 속도가 광속이에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도 한국을 완전히 사랑해요. 아이 교육 환경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도 많고 안전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진짜 가족처럼 챙겨줘요. 그럼 계속 한국에 있을 계획인가요? 네. 회사가 더 성장하면 아예 본사를 한국으로 완전히 옮길 생각이에요. 아시아 진출 거점으로는 정말 최적의 위치거든요. 벤자민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12분 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행정 효율성, 창업가들이 극찬하는 사업 환경, 미국보다 나은 각종 인프라와 서비스들. 이런 나라가 과연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효율성에 있는 것 같았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 외국인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포용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21세기의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3주간의 조사 마지막 날.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한국이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6.25 전쟁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다는 것을. 그날 오후 워싱턴과 마지막 화상회의를 했어요. 헤인즈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파트너입니다. 철수는 미국에게 전략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3주간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놀라운 군사 전술, 미군들조차 선호하는 생활 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 균형 잡힌 외교 전략까지. 한국은 이미 우리가 보호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평등한 파트너가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윌슨이 깊은 침묵 끝에 말했어요. 당신 보고서를 읽고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전초기지로만 여겨온 걸 이제 와서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철수로는 무기한 보류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에게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 한국에 다시 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5년 후 정년 은퇴. 워싱턴에서 고문직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어요. 대신 서울의 방산기업 자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멀리서 K 전차 훈련 소리가 들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배 전략가가 한국 파견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고 가세요.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당신의 모든 확신이 흔들릴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3주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에 온 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선택해준 것 같아요. 미국인도 코리안 드림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작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섬세하고 현대적이지만 전통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와 함께한다는 건 미국에게도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라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